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에 따른 항소심이 열려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국내외 경제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재판 결과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 소식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재판 결과 지금 김나연 앵커 말대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1심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일 텐데 법원의 판단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삼성 개별 현안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고 또 삼성이 승계 작업 청탁을 볼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적, 묵시적 청탁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단순한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만 있다고 하면은 뇌물죄는 성립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유라에 대한 그 승마 지원 213억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16억 원 그리고 또 미래와 K스포츠 재단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래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주었다. 그리고 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3자 뇌물죄의 그 어떤 범죄 성립 요건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예. 명시적, 묵시적 청탁 그 어떤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미래와 K스포츠 재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무죄 그리고 그 1심에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있어서 유죄를 했었는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예. 유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부 다 무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그리고 또 정유라에 대한 돈을 줬는 것 이 부분이 지금 항소심에 와서는 단순 뇌물죄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 미래와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전부 무죄라니까 이 제3자 뇌물죄가 그 무죄가 될 거를 대비를 해서 일반 뇌물죄로 해서 추가적인 예비적인 공소를 추가를 했지만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1심보다 항소심에서 무죄될 퍼센트가 훨씬 높아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최종적인 결정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이 현안에 대한 그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검보다는 이재용 그 부회장 측의 손을 상당 부분 들어준 부분이기 때문에 끝에 어떤 결과가 날지는 좀 계속적인 어떤 판결 경과를 속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는 상황으로 좀 본다면 1심 판결은 검찰이 12년 구형을 해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그러면 징역 5년보다 더 감경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 현재 그 공소 사실, 그 범죄 사실이 크게 봤을 땐 5가지죠. 예. 뇌물 공여, 또 그 뇌물을 주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돈을 한 300억 원 정도를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이다. 그리고 예. 또 그 과정에서 독일로 돈을 그 외부로 노출하면서 네, 국외 재산 국외 도피가 도피. 됐고 예. 그 과정에서 또 범죄 은닉이 같이 수익이 은닉했다는 점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번 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와 그 최순실 모녀를 몰랐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무죄가 됐습니다만 유죄 그 15년 구형에 대해서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1심보다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줄어들 경우에는 5년 이하의 형이 되고 5년 이하의 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현재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3년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는 죄명이 줄어들고 이 그 횡령이나 그 국외재산 도피됐던 금액이 만약에 1심보다 줄어들게 된 경우에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를 해서 오늘 풀려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섣불리 어떻게 보면 단정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다만 지금 속보에 봤을 때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도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묵시적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가지고 단순한 전부가 무죄가 됐다고 보기는 아직은 섣부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현안이 아니고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1심 선고 직후에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어선 게 뭐냐면 이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그 형사재판의 본질을 좀 잃었다, 정치재판으로 변질됐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2심 재판부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은 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법조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증의 정도로 민사 사건에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슴 정도만 확신이 있으면은 당신 말이 맞다 해서 이겨주지만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잠겨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코끝에 잠겨서 조금 있으면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정도의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나오는 발언은 그 정도의 어떤 확신을 줄 만큼의 이 객관적인 증거가 어떤 청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1심과 달리 어느 정도의 어떤 형이 나올지는 정말 지금 일촉즉발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이번 항소심 재판 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언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세 차례 만난 위에도 뭐 영차 독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런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언을 토대로 좀 공소장까지 변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럼 잘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 이른바 영차 독대. 영차 독대가 뭐냐면은 세 차례에 있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독대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만난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꾸중만 들었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그 겨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소심에 와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와서 이른바 영차 독대, 1차 독대하기 이전에 이미 이른바 안가에서 그 장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묵시적, 명시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봉근 비서관의 얘기는 뭐냐면 단순 뇌물을 넘어서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 영차 독대에 있었다라고 명백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던 상태인데 그와 같은 증언에 대해서 이 부회장 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젊은 사람인데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침해다라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은 영차 독대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죠. 둘 다 이와 같은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을 믿느냐는 신빙성의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발언은 영차 독대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그 안봉근 그 전 비서관의 증언에 대해서 크게 신빙성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영차 독대가 있었다라고 또 증언을 했었잖아요. 다른 재판이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그것을 본인이 이제 그 직접 보거나 했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물적 증거로서의 만났던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상 그 안봉근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해서 이른바 전문 증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안봉근 비서관의 증언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고받거나 간접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뇌물죄 그리고 묵시적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다는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적어도 아직까지 속보를 나온 바로에 미루어 짐작컨대는 이 안봉근 비서관의 영차 독대 그 증언에 대해서는 크게 신빙성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그 탄원서 제출을 했잖아요. 자필로 해서. 이것도 어떤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아는 객관적인 제3자가 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그 뇌물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가중치를 둬서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떤 의미 정도는 있냐 하면은 1심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의 진술서 정도, 증인의 진술서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돈을 달라고 했고 준 사람 사이에 어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증언이 그 한 요청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이 판결 선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재용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후 법원의 2시부터 예. 시작이 됐고 처음 시작해서 피고인 출석을 확인한 후에 재판부가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형 이유까지 듣고 그 후에 주문과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조금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일단 싶습니다. 2시부터 했기 때문에 뭐 한 3시 정도는 돼야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1시간 넘는 시간을 예. 1심에 선고를 했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제가 1심 기억하기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 선고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짧았다라는 그 기억이 제가 작년 여름에 나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1심 판결 선고했는 것에 대한 그 정당한지 부당한지 이른바 그 당부를 위주로 쟁점을 위주로 이게 선고를 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뭐 많은 법조인들이 한 3시 넘어서 한 3시 반이나 돼서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만 1심 판결 선고 시간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짧은 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3시 남짓 넘을 정도라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일응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개별적 현안에 대한 건 일단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1심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 같은 경우에도 삼성 합병에 대한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명시적 청탁의 증거도 없다라고 해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공소 사실은 완전히 배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요청에 대통령이 적극적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해서 뇌물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뇌물의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의 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이 여전히 객관적이고 명시적이고 단정적인 어떤 요청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를 아직까지 명시적 청탁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과연 그렇다고 하면 예비적으로 묵시적 청탁에 대해 인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조금 있으면은 그 속보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1심 판결 선고 나서 낳는 경우에 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사실상 이미 본인 이재용 부회장의 말씀 진술에 따르면은 내가 약간 건방지다고도 볼 수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그와 같은 이 경영권 승계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이재용 부회장 측의 변호인의 말의 신빙성을 만약에 둔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묵시적 청탁조차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이 특검의 어떤 수사 결론은 사실상 완전히 뒤집혀 버릴 수 있는 예.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과연 이와 같은 묵시적 청탁에 대한 판단 어떻게 나올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저희가 지금 이 묵시적 청탁 여부가 인정되느냐가 이제 징역 5년을 유지 또는 더 이상으로 나오나 또는 징역 3년 정도로 나와서 집행유예가 나오냐라는 걸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들어오는 이야기를 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영차 독대에 대한 것이 불인정됐다. 네. 이 부분이 내용이 입증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소장까지 변경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차 독대를 했다는 것을 넣은 것은 네. 단순 뇌물을 넘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언만 가지고 지금 그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사실 증언뿐만 아니고 그 독대가 있었다고 하면은 안가 출입 기록이라든가
뇌물죄라든가 예. 다른 물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물적 증거로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른바 자백의 보강 법칙, 다른 물적 증거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인정 안 되고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소장 변경까지 해서 제3자 뇌물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상 무산돼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특검으로서는 적어도 이 2시부터 시작된 이 2시 반부터 시작된 이 선고 절차에서 예. 상당 부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뇌물 쪽이 약하게 판단이 나오고 무죄에 가깝게 나온다게 된다면 뭐 집행유예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으로 이번 판단을 놓고 이제 이재용 회장 관련된 거는 유죄 아니면 혹은 뭐 무죄다 이렇게 극단적인 판결 가능성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뇌물죄 쪽이 약하게 나오게 된다면 집행유예나 무죄 쪽으로도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1심 판결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무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억이 넘는 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그리고 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정도 지원을 비롯해서 이 부분이 뇌물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5년형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전에 영재센터 지원 16억 횡령 혐의가 불인정돼서 1심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거기까지 하면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1심에 무죄됐던 것은 당연히 그대로 무죄가 되고 또 1심에서 유죄됐던 부분이 계속 무죄로 나오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1심보다는 판결 선고의 형량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국 3년 정도의 형이 나온다는 것은 집행유예를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더불어서 현재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으로서는 최악의 케이스를 넘어서 차선 케이스까지 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고의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뇌물죄에 있어서 나는 뇌물죄의 범죄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한마디로 이 강요의 피해자다. 이 부분이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특검이 최초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을 때 그때 논리가 한마디로 이 강요죄의 피해자 프레임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재판에 넘겨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제 구속영장이 나왔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판결 경과에 봤을 때는 일부 뇌물죄로 인정되는 부분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이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돈을 압박해서 받아냈다고 하는 큰 프레임에 대한 어떤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 승마 지원 공모관계 인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덮어지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쪽으로 갈 수도 있게 된다라고 좀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제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거액의 돈, 지금 보면은 한 2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출연했던 그런 부분을 사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법조계 내에서 이와 같은 재판 기소는 최초부터 좀 무리한 기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 결국 1심, 2심에서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미르 K스포츠 재단 220억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것은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보이네요. 어쨌든 부정 청탁 대상으로 승계 작업이 존재 안 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삼성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도와달라기 위해서 줬다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한다면은 뭐 가해자라든가 어떤 그 부정한 혐의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지난번 최종 변론 기일에 박영수 특검께서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이른바 정권과 대기업 재벌 간의 정경 유착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예. 경영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로서 돈을 지급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정권 차원의 부정한 케이스다라고 이 사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항소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와 상당 부분 결이 다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으로 볼 증거가 지금 없다라고 나와 있고 더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특검의 주장 부분은 상당 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이 특검에 대한 비판의 여지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김나연 그 말대로 바뀐 공소장 내용 중에가 이제 미르 K스포츠재단 낸 후원금 3자 뇌물로 본 것들 그리고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 약속한 것도 뇌물로 본 거 또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세 차례 단독 면담 외에도 영차 독대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다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특검은 힘 동력을 좀 잃게 되겠네요. 저는 판단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핵심됐던 것이 뭐냐면은 이 정유라에 대한 말 소유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면은 삼성에 있다. 그죠. 지금은 이 항소심 1심에서는 그것이 최순실 측에서 넘어갔다라고 봤습니다만 지금 항소심 와서는 삼성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결국 말이 사실 뭐 비타나 부인이 이런 그 말이 수십억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삼성 거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삼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뇌물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죠. 뇌물이 인정되는 것은 그와 같은 명말을 타게 되는 한마디로 빌려서 썼다고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이익 정도만 뇌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인정되는 뇌물 액수가 특히 지금 1심에서의 213억 승마 지원이 뇌물을 주장을 했는데 72억만 인정됐는데 그 72억에서도 말 대금과 관련된 부분이 인정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게 그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부분이 확 줄어버리고 결국 명마 몇 마리를 빌려서 쓸 정도의 임대료 그 정도만 지금 뇌물죄로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앞으로 이른바 용두사미가 될 그럴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 1심에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정했던 뇌물액보다는 확 줄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거의 1심에서 213억 중에 72억만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의 구입비 이런 부분은 다 특히 더 빠져버리는 것이고 실제로 몇억 채 되지 않은 정도가 어떤 뇌물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장의 법정에서 있는 이 특검 측으로서는 좀 좌불 안석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이해를 좀 위해서 액수에 따른 형량이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제 몇억 정도로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몇억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거의 최고의 금액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와 같은 부분이 희석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뇌물죄에서 몇 천만 원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속되는 사건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보다는 이른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요. 예. 특가법상 뇌물죄는 3천만 원. 그리고 또 5천만 원, 또 1억 원 이상 이렇게 지금 뇌물로 이렇게 형이 정해져 있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1억 원이 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아무리 형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뇌물이 아닌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가법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형이 높은 것이지 뇌물을 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억대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백을 하거나 했을 때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강요성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때문에. 불법성이 더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현재 추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구속이 해제가 돼서 집에 가서 밥 먹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고 사실상 그와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전을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뇌물이란 것은 이른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수란 것이 손뼉이 마주쳐야 이제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뇌물을 준 금액이 지금 수백억 대에서 몇억 원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뇌물을 받은 금액이 수백억 대에서 몇 억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판결은 아마 이 판결을 받는 즉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문을 받아서 그대로 재판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 부분 폭풍으로 몰아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풍이라는 거는 지금보다 더 혐의점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그런 부분이 결국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 논란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자, 보니까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승마 지원에 대해서 해줄 사적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또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승마 지원은 무엇이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은 인정됐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계속 왜 그 부정한 청탁을 얘기했냐 하면은 예. 부정한 청탁은 제3자 뇌물죄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지금 성립되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1심 같은 경우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 정유라 씨에 대한 그 돈을 준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인 반면에 대통령이 공무원인 반면에 이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기 그럼에도 때문에요. 불구하고 이른바 서로 공모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지갑론 내지 경제적 공동체임을 관계없이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얘기를 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뇌물죄는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범죄 뭐 좀 산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3자 뇌물죄는 되지 않습니다만 뇌물죄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는 이제 한마디로 앞에는 무죄였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유죄에 대해서 얘기를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라고 그러겠네요. 얘기를 하면 예. 한다고 하면은 뭐 바르게 읽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승계 작업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과 그 대가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나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지금 또 이야기가 들어온 걸 보면 국외 도피 혐의가 불인정되고 국회 위증 혐의조차도 불인정됐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던 부분인데 1심 그렇습니다. 선고를 파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95% 이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데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금 했는 것 중에 말을 빌려 탈 정도의 어떤 비용, 그것에 대한 일반 뇌물죄로서의 유죄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국외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뇌물을 주기를 위해서 이 부분을 그 삼성물산의 돈을 옆으로 빼돌려서 줬고 그것을 국내에 두지 않고 그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가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자금 세탁을 해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 지금 국외재산 도피라고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치열하게 쌍방이 다퉜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독일에 있는 그 하나은행을 통해서 적법 절차를 통해서 갖는 것이지 위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적법 절차를 통해서 돈을 갖는 것이 맞고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외재산 도피가 무죄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범죄 수익 은닉도 사실상 동시에 무죄가 되버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결국 네.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정유라 씨에 대한 뇌물 승마 지원과 관련된 말 사용료 상당의 어떤 그 뇌물죄 이외에는 사실상 횡령, 국외재산 도피, 범죄인리, 국회 위증까지 몽땅 지금 그 무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지금 뭐 어떤 나온 결과가 것만 나올지 봐도 정말 뇌물 공여 부분 모두 모두 불인정이 불인정 나왔네요. 됐습니다. 승마 그렇게 되면은 사용만 인정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승마 렌트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네.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것만 결론적으로 인정한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처음에 예측했는 대로가 예. 돼버린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특검 같은 경우에 이 큰 프레임 자체가 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권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 2, 3차 독대를 통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승계 작업을 보고받아서 아는 상태에서 2심 점심으로 해서 묵시적 승계가 합의가 있었다고 이루어졌느냐. 했지만 예. 결론적으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청탁도 없었고 묵시적 청탁조차도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은 아예 인정되지 않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인정할 수 없으되 결국 승마를 지원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르와 K스포츠단 돈은 내는 것은 당연히 무죄인 것이고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부분에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최순실 씨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알고 돈을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땐 거의 그 범죄 사실 5개 중에 4개는 다 무죄 그리고 하나로만 이 뇌물죄의 일부 극히 유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상황인 것 판결이 같습니다. 나오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 아까 앞에서 언급하셨을 때는 이 삼성이 개별 현안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묵시적 청탁까지는 좀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 부분도 좀 인정이 되지 나쁘지 않는 않은 걸로 걸로 봐야 보는 하는 거네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근거가 상당히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어떤 그 얘기를 할 때 명시도 보통은 이제 직무 관련성도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되죠. 하급 관료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검사가 무슨 검사나 그 경찰이 뭘 어떤 청탁을 받고 한다고 하면 구체적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청수와 대통령이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 현안은 사실상 없었다고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경영 승계에 대한 현안이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경영 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것을 넘어서 묵시적인 어떤 그 청탁도 있을 수 없는 논리가 돼버린 것이죠. 결국 이 특검에서의 어떤 논리적 전제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어떤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묵시적 명시적 청탁을 1, 2, 3차 내지는 4차 독대를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특검의 전제 자체를 지금 부인을 해버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어떤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서는 참사적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1심에서 봤더니 삼성 측에서 얘기한 게 물증 없이 정경유착을 단정 지었기 때문에 이게 상상에 의해 쓰여진 허구다라고 반박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다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물론 볼 수 있는 정도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아니고 거의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특검이 도대체 몇 개월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연장할 대로 계속 연장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기소를 했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와 같은 특검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1위 재벌에 대한 그 재벌 총수에 대한 구속 기소까지 있었었는데 사실상 항소심에 와서 그 모든 거의 90% 이상이 되는 부분이 이 사실상 무죄다라고 밝혀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금액도 확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앞으로 이제 정치적 논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오늘 그 단순한 어떤 형사적인 하나 판례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논란까지도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 수뇌부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오늘 같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량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결국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무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주범이 무죄가 되면은 옆에 있는 도와준 공범은 무죄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이죠. 실질적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최지성 미래전략 실장 예.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이 됐고 1심에서 장충기 차장 같은 경우에도 4년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선수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는데 결국 집행유예나 실형인 것은 유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가장 정점에 있는 책임자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부분 무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던 보좌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가 그대로 동일한 논리로 무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특검으로서는 아마 초상집 분위기 그 반면에 삼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뇌물만 약간의 부분에 인정이 된 부분이 말 빌려준 네. 부분 인정이 됐고 나머지 횡령 재산국의 도피도 그렇고 범죄 수익 은닉도 거의 무죄 가까이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최종 판단은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나요? 최종 판단을 봤을 땐 최종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일부라도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을 공유했는 것이 명말을 무상으로 빌려줬는 그 부분 소유권은 삼성에 있으니까 정유라 씨가 말을 타게 했는 그것이 무상으로 빌려준 그 정도의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무죄는 때문에. 아닙니다만 사실상 95%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99%는 무죄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던 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느냐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느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그럼 인위적 승계 작업이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필요했는지 이걸 먼저 입증을 해야 했고 그 이후에 삼성이 뇌물로 그렇다면 이 청탁이 필요한 대가로 인해서 이제 정유라에게 말을 줬는지 또 그리고 말을 주고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게
뭐 가시적인 뭐 합의서 같은 게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어야 이후에 이제 2심에서도 묵시적인 청탁이 인정되는 거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추가적으로 좀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저도 지금 사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지금 예. 이 놀라신 거예요? 판결 결과에 예.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이걸 타임머신을 돌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의해서 특검이 아니고 검찰에 의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다들 아마 시청자들께서 기억을 하실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때 논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뇌물죄의 범죄자가 아니고 예. 강요죄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해서 영장을 막아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삼성전자의 논리가 그대로 거의 99% 받아들여진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어떤 장자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사실 이미 아무도 이 경영권을 넘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경영권 승계 프레임이 있다는 것은 가공의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서 이른바 레이저 눈빛을 쏘는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황해서 하는 상황 속에서 지원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과 논리 거의 그대로 지금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회장, 부회장 그 구속 1년 짚어보자면 지난 2월 14일에 17년 14일에 구속영장 재청구가 됐고 17일에 영장 발부가 된 이후에 2월 28일에 특검 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죠. 그리고 4월에 1심 1차 공판이 있었고요. 8월 7일에 이재용 특검이 이재용 그 부회장한테 징역 12년 구형을 했고 8월 25일에 징역 5년 1심 선고가 있었고 이로 이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2월 오늘인데 잠시 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1심 선고와는 다르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죄에 가까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이렇게 상당히 뒤집힌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검찰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결국 아마 이제 뭐 아마가 아니고 100% 특검으로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겠죠. 보이겠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무죄난 부분에 대해서 또 무죄를 다투면서 상고를 해서 쌍방이 다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특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지금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1심 판결도 아마 100장이 훨씬 더 넘었던 것 같은데 항소심 판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운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고 이유를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특검이 다 끝나고 나서 핵심적인 주력 부대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력으로서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 이유를 써내는 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리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데 부담이 적고 상고 이유서를 특검에서 제출하면은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정도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검으로서는 지금 현재 정말 며칠 동안은 정말 밤잠 선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인정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데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최순실로 봐야 된다는 법원의 지금 또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마디로 400억을 뇌물로 인정이 됐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400억의 뇌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거꾸로 이와 같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이 부분이 무죄가 돼버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돈을 받은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면책돼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이 사건이 오늘의 형사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탄핵의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보수층에 대한 반발과 같은 어떤 정치적 반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탄핵 판결이 있은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충격, 그에 못지않은 그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충격이 우리나라에 오늘 이후에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걱정이 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적인 판단이 어떻게 되건 대법원 오늘 고등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내지 이재용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건 아니면 지지하는 입장이건 그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판결은 있는 그대로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뇌물 관계가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오늘 판결을 가리고 있습니다만 포괄적, 묵시적 청탁은 현재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를 좀 앞두고 장량 감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장량 감경이란 것은 뭐냐면은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피해 회복을 했을 때에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형을 깎아주는 것이 장량 감경입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량 감경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결국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1심 판결이 유죄가 났고 사실상 1심 판결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근거를 두고 했는 판단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적으로 1심의 어떤 죄를 부인하는 것과 달리 항소심 가면은 진술을 바꿔서 일부 자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 법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죄를 전면적인 부인하는 전략을 했었습니다. 사실 실무가 입장에서 그렇게 전략을 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그 결과가 더 이상 대법원에서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지금 중간에 나왔네요.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뇌물을 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아무리 크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뇌물 받은 사람은 실형을 선고하지만 뇌물 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낮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되는 케이스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있고 그 이후에 장충기 부사장이라든가 최지성 실장을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선고를 할 텐데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는 사실상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아마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거의 며칠 동안은 이 판결의 어떤 정당성을 두고 어떤 진영 간의 어떤 많은 또 다툼이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저희가 봅니다. 잠시 후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받았기 때문에 석방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연결되면 저희가 또 현장 모습 보여드릴 텐데 일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1심 판단을 완전 뒤집은 결론이네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1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떤 큰 죄였던 것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횡령으로서 80억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이 됐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대부분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정유라 씨에 대한 말을 공짜로 타게 해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뇌물 금액은 그것을 유료로 어떤 빌려줬을 때에 해당하는 정도의 임대료 그 정도에 대한 어떤 뇌물을 줬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일반적인 케이스라도 집행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것보다는 이 결론적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사실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와 같은 논란을 어떻게 보면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전에 속보를 봤을 때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실무적인 몸통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가 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렇게 판결을 밝힌 것은 말씀드렸듯이 뇌물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전체적인 돈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이와 같은 국정농단이 있었던 사실은 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판결로서 확인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이제 석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53일 만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서 관련 재판이었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장충기 미래전략차장 역시도 징역 4년에서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네, 관련 하겠습니다. 인물들도 다 이제 집행유예로 석방하게 됐고요. 거의 한 1년 가까운 350여일 만에 가까운 일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호재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주식에 대해서 분할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인해서 굉장히 옥중교역을 잘 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탄력을 받게 되겠네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오늘 오전 이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삼성 계열사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세를 보인다 이런 그 전체적인 시황이 있었었는데 예. 이 판결이 있은 이후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전체적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좀 전에 지금 법원에 그 재판에 갔다 왔었는데 앞에 봤더니만 외신이 또 와서 신속하게 보도를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그 삼성의 경영에 플러스적인 그런 그 시그널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어떤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적어도 이 삼성전자의 경영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주식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주에 액면 분할로 해서 이게 주식 수도 늘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민주로 어떻게 보면 탈바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렇게 집행유예가 되면서 이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최순실로 봐야 한다라는 법원의 또 판단이 같이 붙었거든요. 이러다 예. 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앞서 변호사께서 짚어주셨듯이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혐의는 조금은 더 추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금액이 컸었는데 그걸 뇌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뇌물죄로 가게 된다라고 할 것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인정되면은 그만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뇌물을 받은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준 돈이 뇌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좋다라고 때문에 됐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 이것은 강요다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정권 차원에서 강요해서 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지 부패 범죄는 아니다라고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한 정권이다라는 것에서 상당 부분 희석되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는 것이 오늘 판결의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입장에서는 봐라 이와 같은 것이 탄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재용과 관련되는 특검이 상당 부분 무리해서 재판에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그런 점을 어떤 상당 부분 의식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설령 이것이 뇌물이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강요에 의한 피해임에는 틀림없다라는 취지로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과연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더해서 예비적 공소 사실로서 강요죄로 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공소장을 예비적 변경을 할 것인지 앞으로 이와 같은 오늘 판결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 부분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총 21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뇌물 혐의가 지금 이렇게 적용이 좀 안 된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도 좀 하나는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돈을 이렇게 받은 것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데칼코마니처럼 돈을 준 것은 뇌물 공여죄, 거기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것은 제3자 뇌물 내지 단순 뇌물 수수로 이렇게 되는데 그 뇌물이 다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뇌물을 받은 것도 그것이 뇌물죄로 공소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검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와 같은 무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뇌물을 받은 것으로 공소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거기에 이번에도 단순 뇌물에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을 추가했는 것처럼
그 강요죄로 추가적인 어떤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그 특검 입장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뭔가 더 혐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에 대한 판단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뭘 더 빼게 된다면 뇌물 혐의를 이렇게 빼야 되게 된다면 상당히 좀 모양새가 좀 그렇게 하겠네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오늘 판결로 인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엄청난 어떤 그 정치적 반발을 할 가능성이 반응이 커 일어날 보이는 것 것이죠. 같다는 만약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판은 단순히 이재용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앞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공소 유지, 특검이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마 특검으로서는 오늘부터 지금 어떤 식으로 공소장을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유지를 하다 보면은 예. 만약에 유지를 해버린다고 그대로 유지를 해버리면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가지고 가서 이것대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해달라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는 그대로 다 무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에 완전히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박 싶습니다.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됐다고 봐야 되는가요? 굉장히 오늘 큰 호재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탄핵 자체에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헌법 어떤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돼 있을 뿐이지 예. 이 그 뇌물이라든가 강요라든가 그런 부분은 탄핵 사유에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그 특검과 관련되는 서류가 그대로 다 들어가서 탄핵이 나왔는 부분인데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형사 사건에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국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부분이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서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상당 부분 그 우려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이 항소심 재판 결과를 좀 주목해서 지켜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의 마지막 사실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 추후에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 갔을 때 판례가 좀 뒤바뀔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극히 드물죠. 실질적으로 대법원 상고 가서 파기환송 때는 그 무죄가 1심 무죄에서 1심 유죄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사실 100건 중에 2~3건 될까요? 그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낮습니다. 2심의 판단을 2심 판결이 굉장히 신뢰성이 신뢰한다는 높습니다. 거죠? 예전보다 더더욱 그 1심, 2심 이른바 사실심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상고를 했을 때에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다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와 같은 것이 일반 뇌물죄 내지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툼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에서 증거를 통해서 인정했는 부분은 대법원 상고 이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단순히 그 뇌물죄에 있어서 공모했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경제적 공동체 정도로 해서 해야 인정되는지 이런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을 면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무죄를 판단했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상당히 쉽지 않은 상고심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법원 판결은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법리적인 논쟁이 거쳐서 생각보다 이제 이번처럼 지난 8월 달에 1심 판결이 있은 다음에 지금 한 6개월 남짓해서 2심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판결은 그보다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판결이 상당히 큰 후폭풍을 갖고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처를 바란다 탄원서를 자필로 제출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원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정치적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처를 해달라. 선처는 뭐겠습니까?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을 낮춰달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무죄를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증거를 형사 책임이란 것은 매우 증거에 의해서 증거 판단 자체도 민사보다 엄격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결국 의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나와 있는 증거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원서가 유무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좀 그 과도한 궁금한 해석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한 번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렇게 이게 법적인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탄원서를 제출한 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개인적인 어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간접적으로 이와 같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내지 비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매몰찬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탄원서까지 보내줄 정도로 어떤 내 그 감정이 메말라 있지 않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어떤 해석도 할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와 같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원서가 유무죄의 어떤 영향 내지는 오늘 집행유예를 한 데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좀 지나친 어떤 확장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1심부터 항소심까지 계속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본인도 지금 재판에 법정에서 계속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본인이 부패 범죄와 관련된 뇌물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떤 그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여전히 압박을 통해서 이른바 강요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수백억 대의 돈을 받아냈다는 것은 아마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인도 그 재판에 끝까지 좀 제대로 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긴 시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